사실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3년 만에 6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여러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대표적으로는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자, 오늘 다시금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몇 가지가 좀 보여서 과연 현재 이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에 임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Y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로봇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바로 임금의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노동력 부족인데 이 두 가지가 왜 나왔느냐. 기본적인 시장의 구조에서 고령화 시대와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일해야 되는 일감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이 더욱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로봇 산업이 더욱 부각받게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이죠. 러시아 전쟁 이후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이 되면서 생산 기지를 내재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기존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리쇼어링 정책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공정 자동화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70%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이나 근처로 산업을 옮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공장에 따라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다 보니 이를 대체하기 위한 로봇 투자가 필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또한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MZ세대라는 말이 또 있죠. 앞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게 되는 세대는 MZ세대가 될 텐데 이 MZ세대가 선호하는 근무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비중이 무려 75%를 상회했는데요. 직장에서 월급 외 조건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예를 들어 자기계발이라든지 워라밸과 같은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MZ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MZ세대들에게 제조업은 특별히 끌리지 않는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과 같은 반복적이고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일거리에서 로봇이 인간을 빠르게 대체하며 성장할 수가 있는 환경이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봐야겠죠. 바로 하우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봇 산업의 종류와 그 각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크게 로봇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용 로봇과 두 번째가 서비스용 로봇인데요. 자, 이 산업용 로봇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장에 뭐 자동적으로 제조하거나 아니면 분류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나 이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IT 공장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제조업이 더 많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이 이 제조업 산업 쪽으로 많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최근 다시금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더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이 협동 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사용처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요.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저렴한 가격과 조작이 용이하므로 외식 산업 내 조리 부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서빙 로봇 같은 로봇이 바로 이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렴한 핵심 부품의 등장으로 제조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 협동 로봇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 기준 대비 5년도 채 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굉장히 크게 전망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용 로봇 내에서도 이 협동 로봇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이 협동 로봇 외에도 산업용 로봇의 성장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뭐냐? RAAS라는 서비스입니다. 로봇을 기존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로봇 자체를 한 번에 구매를 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써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로봇을 잘 구입하지 않는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준 서비스, 즉 적지적소에 필요한 로봇을 구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초기 로봇 도입 비용과 설치 조작 부담 감소로 인해서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지금 최근에 이 RAS 서비스와 함께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또 발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용 로봇인데요. 서비스용 로봇 역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을 하기 위해 전문 교육이 필요한 전문 서비스 로봇인데 이는 의료, 국방, 물류와 같은 곳에서 활용되는 로봇입니다. 두 번째, 전문 교육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인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대표적으로 교육, 엔터테인먼트, 일상생활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에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는 이 산업용 로봇에 주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점차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서비스용 로봇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서비스 로봇은 매년 2자릿수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으로 물품 구입이 많아지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이 증가한 물동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년도부터 물류 창고 내에 물류 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작년에 이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가 37.3%의 성장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물류 쪽이었습니다. 물류는 무려 1년 만에 약 45%의 성장을 보였었던 만큼 최근 이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장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최근 이 개인 서비스 로봇 판매 중에 청소 로봇이 약 80% 후반대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청소 로봇의 판매 호조세가 작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인 서비스 전체 로봇 판매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서비스 로봇을 바라볼 때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 청소용 로봇이 대장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 조금 더 유망하고 나중에 좀 대장격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왓입니다. 자, 먼저 197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개화했던 이 산업용 로봇 시장 대비해서 협동 로봇 시장은 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더더욱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대표적으로 크게 2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뉴로메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최근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인데 이 시장은 특히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특성상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로봇 기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 기업에 현재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추리고 추린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첫째가 지금 현재 이미 돈을 벌고 있거나 특히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나 두 번째 경기 침체의 시기를 과거에 버텼었던 경험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물류용 로봇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이 30년간의 우리나라 로봇 기업 역사 속에 제1세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었던 로보티즈와 유진로봇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기업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물류 시장에서 최근 트렌드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냐,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점차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점차 수많은 공장에 계속해서 물류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계속 야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 라고 입력값을 주는 것보다는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하면은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받고 있는데, 이 로보티즈와 그 다음에 유진 로봇 둘 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자체 개발 판매하면서 자율주행 실내외 로봇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라이다, 그다음에 슬램을 개발해서 물류 로봇 수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내년부터는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용 로봇 시장에서는 딱 하나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은 지난 20년간 변화 없었던 청소 로봇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준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바로 독자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물걸레 청소 로봇이라는 시장을 개척한 게 특징입니다. 처음에 우리 큐피디님이 청소 로봇이 굉장히 신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청소 로봇은 사실 2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만큼 청소 로봇이 태어난 지 무려 2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빠르게 성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또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최근에는 이 청소 로봇이 특히나 기능 발전으로 인해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청소 로봇 내 카메라를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펫케어 기능과 홈 시큐리티 기능까지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능을 활용한 또 청소 로봇의 시장 확장성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로봇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실제로 제가 올해 초부터 로봇이 앞으로는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주도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 로봇 관련주가 한두 차례 급등을 보여줬었던 때와 삼성의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면 딱딱딱 흐름이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최근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의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취임을 했다. 그래서 뉴 삼성으로 향하기 위해 5년간 450조를 투자하기로 발표했었던 삼성이었던 만큼 이번 로봇 AI 쪽으로 구체적인 투자 발표가 나온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다시금 로봇 관련주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재용 회장의 발언에 주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바가 있었죠. 여기에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가 올해 연내에 미국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로봇 관련주의 상승에 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또 우선시 바라보셨던 게 아마 로봇 ETF였을 거예요. 저 역시 과거에 이 로봇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로봇 ETF가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이란 놈은 항상 선반영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로봇 ETF가 출시가 될 때 있어서 출시되기 전에 야, 로봇 ETF가 출시가 된다면 메이저 수급이 이쪽으로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봇 ETF 출시 전에 사놔야 돼. 미리미리 사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다가 실제로 출시를 딱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슬슬 미리 반영됐던 기대감이 선반영됐었던 게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꺾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떤 포지션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포지션입니다. 왜? 로봇 ETF 출시가 11월 15일에 있었기 때문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최근 로봇 관련주가 한 차례 올라가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은 포지션이 현재 포지션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는 서서히 메이저 수급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서 즉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의 점진적인 상승세가 슬슬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로봇의 각 분야, 종류에 따라 대장주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러한 매매 타점 활용에 따라서 이 로봇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봇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이면서도 중소형주인 종목군들을 뽑아봤더니 크게 3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로보티즈와 그 다음에 SPG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업들이면서도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 단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이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로봇 산업은 제가 올해 들어 아마 가장 많이 강의했던 산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해드린 이유는 제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는 기존에 제가 알지 못했었던 포인트인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금 복습 차원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차원으로 찍어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삼성과 관련된 이슈 일정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로봇 관련주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높고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딜까요? 예를 들면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도 확보되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큐피디님의 질문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까지 겹친 상황이라 워낙 이 긴축의 시기에 따라서 각 정부와 국가들의 투자 움직임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긴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던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방산주입니다. 즉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무기는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워낙 위협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소비를 하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소비 활동이 이뤄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방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국방비 증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글로벌 국방비가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이 이런 흐름을 봤어요. 전쟁과 같은 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결국 국제적인 개입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구나. 결국 이제 자국의 국방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구나. 그러니 자국의 안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국방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다음 차례가 될 수가 있을 폴란드가 주도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북미 쪽으로도 전체적인 국방비의 증액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방위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 방산 쪽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폴란드 외에 북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내년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또 따냈을 때 그 수주의 움직임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과거 흐름과 최근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출 모멘텀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내수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수주의자 가치주로 평가를 받았었던 게 바로 방산주였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뭐였었냐면 국내 방산비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성장세를 보이곤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예요? 현재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즉 언제라도 다시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국가죠. 그래서 매년 사실 국방비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곤 있었지만 이 성장의 폭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던 게 국내 방산 업체였는데, 그 특정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북한의 움직임이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런 이슈가 뜰 때마다 국내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미사일 발사에 맞춰서 빵 뜨고 이런 움직임을 반복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시대의 흐름이 변한 겁니다. 최근에 방산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성장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의 방산주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방산주에 투자를 하실 거면 북한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봐야 될 게 이제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무기 수출 국가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해 있고 이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모멘텀을 보셔야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큐피디님, 과연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무기를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아닐까요? 예리하세요.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후로부터는 거의 다 유럽 아니면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이냐? 바로 현재 8입니다. 최근 기준 시장 점유율이 약 2.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가 줄 수가 있을 것 같은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모멘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시기를 보세요. 지금은 이미 전쟁이 벌어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자, 과거에는 전쟁이 벌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국의 국방력의 힘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보다 더 고성능의, 보다 더 기술력이 높은, 쉽게 말해 하이엔드 제품의 무기를 많이 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이엔드 제품을 누가 대표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았느냐?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무기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 당장의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가 필요한데, 이 시점에 하이엔드 제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당장에 내가 그래도 적군을 한두 명이라도 무찌를 수 있을 만한, 실제 지금 사용 가능한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가 부각받게 되냐면 얼마나 빨리 무기를 납품해 주느냐, 즉 납기 일자,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느냐, 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미 전쟁이 벌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무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 기업에 요청하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장에 지금 필요한데 얘네한테 요청했더니 이미 번호표가 쫙 길어져 있어. 이 무기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줄 서 있고, 이 무기를 만들어서 팔려면 5년, 10년 기다려야 된대. 근데 그거 기다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당장의 납기와 성능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무기들이 부각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주요 국가인 러시아 쪽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자, 이건 또 왜 그러냐? 지금 벌어져 있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 쪽에게 경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무기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게, 야, 너네 이 러시아 쪽의 무기를
수입하지 마. 너네 러시아 쪽 무기 쓰잖아. 우리가 너네한테 탄약이랑 이 예비 부품 이런 것들 너네 수출 안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 이 방산 업체들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고객사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이 직접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전쟁이 금방 끝나지가 않고 있죠. 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그리고 국가의 규모 이런 것들만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사리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이러한 배경에 야, 이게 생각보다 러시아가 무기를 전 세계에서 2위로 가장 많이 만들어 팔고 있는데, 야, 이 러시아의 무기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러시아 쪽의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의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떨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들 주가는 떨어지는 걸까요? 지금 러시아 전쟁은 생각보다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보이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오히려 굽히지 않고 어떠한 또 발언이 나왔었냐면, 오늘 나온 발언 중에 러시아가 내년 1월에 추가 징집할 가능성이 보인다. 2차 징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징집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러시아가 이긴다면 그 다음 차례인 폴란드가 더욱더 빠르게 무기를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여기에서 폴란드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더 무기를 많이 살라고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단기적으로는 방산주들의 투심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 쪽,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분쟁 역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세계화라는 큰 시대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크게 무너질 일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런 무기 외에도 추가적인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는 방산주들이 그냥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역할들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뭘 쏘아 올릴까요? 이제는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UAM과 같은 도심 항공처럼 이제 다수의 또 항공기를 띄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역할들을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이다. 그러니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우주항공 관련된 강의를 해드리면서 앞으로는 6D 시대가 오면서 점차 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시대가 올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 섹터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조만간 또 이와 관련한 강의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무기를 얼마나 많이 수출을 했느냐,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겠고, 2차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 모멘텀을 얼마나 또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 이 수출 쪽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띈 게 폴란드발 수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중에 어떠한 무기들을 많이 수입해 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그 세 개가 뭐냐? 자주포, 항공, 전차, 자항전입니다. 자, 우선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 폴란드 수출 성공 이전에도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최근 20년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 폴란드발 수출까지 더한다면 시장 점유율은 약 70%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을 1위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많이 썼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휴전국가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을 항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국토가 70% 가까이 산으로 되어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등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을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폴란드가 자주포를 많이 구매를 해주면서 그 돈으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생산량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상승하고 성능 개량 속도가 기존보다 4년이나 빨라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자,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각 국가들이 무기를 살 때 있어서 가장 크게 부각받을 무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크게 부각받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무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무기가 바로 하이마스라는 무기인데 이와 비슷한 유사 무기 체계인 게 천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천무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데 천무는 이 하이마스보다 가격은 절반 정도 싼데 화력은 2배 이면서 신속한 대량 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폴란드의 구매 움직임 이후로도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방산 편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방위 사업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이 방산 쪽의 모멘텀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공기 쪽은 원래 기존의 하이엔드 제품이었기 때문에 특히 만들어서 납품되기까지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기 성능이 좋은 쪽으로 지금 수요가 이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항공 우주죠. 근데 비교적 짧더라도 이 역시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에 크게 부각을 받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차인데 전차 중에서는 K2 전차가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 로템이 있는데요. 이 현대 로템은 특히 이 방산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큰 수혜 기업으로 엮여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철도와 수소 관련 모멘텀으로 엮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철도, 그 다음에 수소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고루 나는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수주 잔고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즉 번호표가 계속해서 뽑히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 기업 역시 참고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산주는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 내려온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슬슬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 탈세계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들이 무기에 대한 수입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선진국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의 무기보다는 우리나라 쪽의 무기 쪽으로 조금 더 각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기업들은 누리호 발사 이후로 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도 모멘텀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기업을 엄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기는 침체에 들어섰고 이 침체 또한 아주 이례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 세계는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과 모든 물류에 대한 허브가 다시금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새롭게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밀어붙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과거의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강의를 해드렸었고 최근에도 2차 전지 중에서 새로운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향후에 2차 전지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향후에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스코 하면은 철강을 생각하고 2차 전지면은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저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향후에 우리나라에 정말 새로운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포스코 그룹은요. 제철 보국의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철강 생산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뜻인데 사실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굵직한 산업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건설에 대한 가장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강국이 되었었고요. 그 안에서도 철강의 정제 기술, 철강 기술만큼은 세계에서 단연코 탑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국가였죠. 거기에는 이 포스코가 있었고요. 포스코 그룹이 제철 보국이라는 정신을 보유했는데 이제는 이 제철 보국이 리튬 보국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고 전문가들마다의 주장이 다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에서는 리튬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들은 함량을 확 줄이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리튬만큼은 2차 전지에서 필수 요소라고 이제 불리우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 기업이 리튬에서 얼마나 강자이냐? 놀랍게도 이 리튬 사업이 향후의 목표 기대 이익이 무려 30년 동안 EBITDA 마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EBITDA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회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통 산정하는 건데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EBITDA 마진율이 높은 기업은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통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려 70%에 달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미래가 약속된 성장주인데요. 기업에서 이 마진율이 70% 나온다라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수치이고요. 특히나 대부분이 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탄산 리튬에 대해서는 향후에 2028년 연산 10만 톤 규모가 완성된 후에 4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한대요. 이게 현재 가격을 대입해 보면 연산 10만 톤의 현재 가격을 적용하면 매출액이 40년간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40년간 매년 10조 원이니까요. 이걸 환산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이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튬 사업의 목표 기대 이익 EBITDA가 무려 마진율이 70%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죠. 물론 2차 전지의 다른 기업들도 좋고 포스코 케미칼처럼 포스코에서 이제 상장된 기업도 분명히 좋긴 합니다만 과연 포스코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철강 회사로서의 끝이 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 가장 기본적인 철강업은 중국 철강부터 보면요. 중국은 현재 철강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이익이죠. 이게 최근 10년 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하반기 수준까지 축소됐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당연히 대부분의 산업의 활동이 중단이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과거에 몇 년 동안 철강에 대한 수요 때문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이 역전되는 현 상황에서는 철강 시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 안 좋은 상황이 다수가 영업적자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도태되는 기업들의 시장 퇴출 또는 생산량 조절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 상황은 좋지 않고요. 미래에도 과거처럼 메인 산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은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철강에서 리튬 제국으로 인한 기업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현 상태에 있느냐? 일단 포스코 홀딩스의 2023년에 10월에 연산 4.3만 톤이 되는 광석 리튬 공장이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 2.5톤의 염호 리튬 공장이 있고요. 이게 1단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2.5톤의 염호 리튬 공장 2단계가 준공 예정입니다.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코앞에 있는 시기입니다. 빠르면은 2024년부터 리튬의 매출 발생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리튬의 추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광석에서 추출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염호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광석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코발트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황산을 써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오염에 있어서 보통 이 환경 규제에 강력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추출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행보로 인해서 전 세계도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산업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다른 국가들이 배제를 하고 지금의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처럼 이 미국 내의 생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늘리려면 이것은 환경을 어쩌면 배제를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광석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국인데 이 염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염호는 추출 및 정제 기술이 세계에서 몇 개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국내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총 21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허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개 등록된 게 11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5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포스코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2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개 등록 건수 11건 중에서 7건수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나 포스코는 배당을 연 6% 가까이 줄 정도로 상당한 고배당에 속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시야에서 우리가 흐름을 앞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은요, 국내에서는 제철 보국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서 굵직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에서 어찌 본다면 철강으로서의 손꼽히는 국가로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리튬 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전 세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원재료를 어떤 국가가 많이 생산하고 추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재련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에너지 패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이 기업의 리튬 마진율이 무려 7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향후 40년간 10조 원 규모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전혀 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이 기업의 현재 이 매출 규모는요. 리튬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산정했을 텐데요. 물론 조금 현재 가격보다는 낮춰서 분석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책정된 바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까워지는 2023년에는 가치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은 워낙에 이 리튬 가격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게 상승률이 어느 정도냐면 탄산 리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올 8월 달에 이미 무려 400%나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리튬이라는 게 과거에 수요가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400% 올랐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폭의 리튬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는 포스코에서의 비중의 철강이 크기 때문에 철강 시장에 대한 이 철강 스프레드가 아직은 좀 안 좋은 상태고 향후에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리튬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이 기업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매출액이 혹은 지금의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향후에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딜레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기업이 반드시 오른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리튬 보국에 대한 정신으로 다시금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산업의 사이클이 바뀌는 순간 이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기업을 과거로 쭉 끌어올려 보면은 과거에 물론 대한민국의 차화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붐이 일었을 때 엄청나게 높은 가격까지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과거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 한 10년 넘는 세월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 기업의 바닥이 이렇게 좀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비슷하게 보이겠죠. 저는 주로 보는 게 일봉이기 때문에 최근으로 돌아와서 이 기업이 가장 하단이 2015년도에 중국발 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이 밴드가 가장 하단 부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최근에도 작년 5월을 기점으로 코스피가 무너질 때부터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면은 상승 추세는 당분간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지금 주가가 뚫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일단 10년 동안 우리가 이 기업이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과거에 2차 전지가 향후에 10년 동안은 최소 10배 이상 상승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향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조급하게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꾸준하게 산다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 밴드 구간은 세 가지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하단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반등장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주 좋은 그림이 역헤드앤숄더에 지금 우측 어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 라인보다 이 기업이 향후에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가정이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가 1차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보고 빨간색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이 라인까지 우리가 충분히 경기 침체와 공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기업을 내가 10년 동안 걸쳐서 차근차근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향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과거 차화정, 철강, 건설, 인프라 산업이 한국의 주 산업이었을 때가 있었을 때처럼 이 기업이 리튬 보국이라는 정신으로 다시금 한국에서 성장을 해준다라면 아마 우리한테 상당한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으로도 좋은 기업이고요. 어쨌든 철강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없는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경기 침체가 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프라 산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철강의 스프레드 하락과 리튬 가격의 하락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증시는 1차와 2차, 3차 이 라인까지 우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첫 번째 해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수를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철강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 전 세계가 인프라 정책을 추진할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기업들이 줄고 생산량이 줄었을 때, 그 스프레드 마진이 다시금 올라갈 때, 그리고 리튬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상승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미래 산업은 좋습니다.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맞지만 아직은 실체가 없고 불명확한 기업들도 향후의 성장성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그런 기업들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력과 유동성, 재정 안정성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이 사업에 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기업을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염두를 해두고 같이 함께 가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